우리 아들 준혁이가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 정말 바쁘더라고. 유명인들도 많이 오나 봐. 비밀 유지 때문에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지. 영희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아, 혹시 결혼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딸 하나 있어. 의사로 일하고 있어. 어머, 그래? 어디서? 시골 보건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습니다. 김영희 씨는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텃밭에 쪼그려 앉아 고추 모종에 물을 주었습니다. 무릎에서 가끔 뚝뚝 소리가 났지만 영희 씨에게 이 정도 통증은 친구처럼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65년이라는 숫자를 인생에 적어 넣었고 영희 씨는 그 시간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희 씨는 흙 묻은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일어서는데 현관문 앞에 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언제 다녀갔는지 소리도 없이 편지를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흙을 툭툭 털어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발신인을 확인하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미란 드림, 40년도 더 된 이름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영희 씨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한미란 씨였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초대장이었습니다. 졸업 45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화려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머리카락, 그리고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학창 시절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득 영희 씨는 부잣집 친구들 사이에서 늘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주제에 감히 거들 자격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영희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희 씨의 하나밖에 없는 딸 서연 씨가 강남에서 손꼽히는 성형외과 병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내세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며 홀로 키운 딸이 그토록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영희 씨의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 평화로웠던 건 아닙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영희 씨는 학창 시절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영희 씨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던 시절 영희 씨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다른 아이들보다 초라한 도시락을 싸가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던 한미란 씨와 정수진 씨는 그런 영희 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중 미란 씨가 자신의 코를 막으며 영희 씨의 도시락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일부러 영희 씨의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기억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이 참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서연 씨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병원 일정이 좀 일찍 끝나서 전화드렸어요. 응, 잘 지내지? 텃밭 일하다가 막 들어왔어? 무릎 아프실 텐데 그만하세요.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라도 받으시지 그래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만해. 그보다 엄마한테는 병원보다 우리 딸 얼굴 보는 게 더 보약이지. 서연 씨는 영희 씨가 서울 나들이를 갈 때면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바빠도 영희 씨를 위한 시간은 꼭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자신을 신경 써주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 정말요?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나보고요. 아니,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진데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차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저녁을 먹자마자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볼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동창회에 한번 가볼까 해.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래. 근데 좀 걱정이네. 뭐가요? 아무래도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구나. 나 농사꾼 티가 너무 나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쇼핑도 하고 엄마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그 말에 영희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연 씨가 내려온다는 사실에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딸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가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 씨는 이른 시각에 내려왔습니다. 함께 인근 도시의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랐습니다. 서연 씨가 고른 베이지색 재킷과 바지는 품이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에이, 우리 엄마 멋지게 해드리는데 무슨 돈 타령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백화점을 나오는데 서연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어보니 딸이 담당하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미안한 목소리로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또 내려올게요. 괜찮아. 네가 바쁜 거 알아.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어여 올라가. 서연 씨가 떠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전 이혼 후 혼자 어린 서연 씨를 키우며 했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딸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시절, 서연 씨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된 딸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 그 모든 시간이 영희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창회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동창회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영희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40년도 더 된 상처가 다시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한때 농사꾼이라고 조롱받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딸을 키웠는지 당당하게 보여주고 올 거야.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45년 만에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동창회 날이 밝았습니다. 영희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서연 씨가 사준 베이지색 재킷을 입어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45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 아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영희 씨는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지내지만 오늘만큼은 서연 씨가 사준 화장품으로 옅게 화장도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작은 진주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준 명품 핸드백도 챙겼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영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 씨가 차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습니다. 딸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만 맴돌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로비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숨을 고른 영희 씨가 연회장 문을 열자 수경고등학교 45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을 보자 영희 씨의 가슴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격하게 뛰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 안에는 이미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영희 씨와 같은 나이였지만 저마다 다른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가 하얗게 샌 반면 어떤 이는 염색으로 감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들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쓴 듯 옷차림도 깔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성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이숙자 씨였습니다. 이 씨는 영희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영희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이 씨는 영희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숙자 씨는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다며 그동안 보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 씨의 따뜻한 환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연회장 구석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영희 씨를 괴롭혔던 한 씨와 정 씨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뭉쳐다니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미란 씨는 화려한 금목걸이와 팔찌로 치장하고 있었고 정수진 씨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자랑스럽게 자신의 외모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씨 일행을 발견한 영희 씨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한 씨가 영희 씨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더니 정 씨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영희 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에 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너 영희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우와, 진짜 영이네. 몰라볼 뻔했어. 세월이 참. 한 씨의 목소리는 친근한 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영희 씨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당연하지. 우리야 뭐 늘 그렇게 잘 지내지. 근데 너는 어디서 살고 있어? 혹시 아직도 시골에? 영희 씨는 한 씨의 말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씨와 정 씨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살짝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구나. 참 대단해.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손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다 상할 텐데. 맞아. 난 햇빛만 봐도 기미가 올라와서 큰일이야. 영희는 정말 독하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냉소적인 뉘앙스를 영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 두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깔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마다 8명씩 앉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영희 씨는 한 씨 일행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가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 정말 바쁘더라고. 유명인들도 많이 오나 봐. 비밀 유지 때문에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지. 그리고는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아, 혹시 결혼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에 테이블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영희 씨를 흘끔거렸습니다. 마치 영희 씨가 결혼도 못했을 거라는 듯한 그 뉘앙스가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 의사로 일하고 있어? 어머, 그래? 어디서? 시골 보건소. 영희 씨는 딸 시연 씨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어? 정말? 어떤 과? 성형외과야. 그 말에 한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했지만 갑자기 전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동창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추억 나누기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자 한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창들도 함께였습니다. 영희야, 방금 네 딸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지? 어느 병원? 강남에 있어? 어느 병원인데? 혹시 이름이 뭐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성형외과? 내 딸 이름이 서연이거든. 그 말에 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병원이 있었나? 처음 들어보네. 근데 영희야, 그 옷 어디서 샀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서연이가 사줬어. 오호, 딸이 엄마한테 옷도 사주나 보네. 근데 그 가방 혹시 짝퉁 아니야? 요즘엔 정말 진짜랑 구분하기 힘든 가짜들이 많다던데. 그 말에 영희 씨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생일 선물로 준 진품이야. 네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씨는 영희 씨의 반응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예전의 영희 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의 반응에 한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 요즘 농사는 어때? 힘들지? 아니, 오히려 즐거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평화롭고 좋아. 아이고, 그래도 서울에서 살면 좋을 텐데. 문화생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희는 백화점 구경도 못하고 살겠네. 필요할 때 서울에 오면 돼. 서연이네 갈 때마다 같이 쇼핑도 하고 그러니까. 한 씨는 점점 더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예전처럼 영희 씨가 무시당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반격하자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전체 동창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나고 다시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한 씨가 와인 한 잔을 들고 영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이 돌고 있는 것처럼 붉었습니다. 영희야, 난 네가 그렇게 잘 살 줄 몰랐어. 딸이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희 씨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 생각났어. 정말 네 딸이 김서연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 다들 아는 사이인데.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내 딸이 맞아. 그럴 리가 없잖아. 강남의 그 김서연 성형외과가 맞다면 김서연 원장은 우리 아들 준혁이 친구야. 우리 아들도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 말에 영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서연이 병원에 한미란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작은 세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아들이 내 딸 밑에서 일하고 있네? 그 말에 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준혁이가 네 딸 밑에서 일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 씨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한 씨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건 알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주제에 어떻게 딸을 의사로 키웠겠어? 네가 뭘 해줬다고? 한미란,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흥분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아니, 이건 너무 뻔한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속고 있잖아?
그리고는 갑자기 한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영희 씨 쪽으로 던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영희 씨 재킷에 쏟아졌고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미란아. 그래도 이건 좀. 영희야, 너무 심한 거짓말은 하지 마. 그건 다 농담이었던 거지. 어차피 다들 알 텐데. 한씨는 여전히 영희 씨가 인정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자신의 안에 쌓인 분노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소리로 표출하는 대신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재밌었어? 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흥건히 묻은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창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한씨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희 씨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그들에게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꿈꾸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서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창회 어땠어요? 재미있게 다녀오셨어요? 그냥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영희 씨는 딸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는 영희 씨의 침묵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혹시 누가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요? 아니, 그냥 한미란이라고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영희 씨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곧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걔가 네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안 믿더라고. 자기 아들이 김서연 성형외과에서 일한다면서? 그게 사실이니? 한미란 씨면 최준혁 선생 어머니 성함 같은데? 병원에 있긴 한데. 엄마, 설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야, 한미란이. 그리고 영희 씨는 와인을 쏟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제가 차 보낼게요. 알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씨가 자신에게 와인을 쏟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딸 서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밤에 울었던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얼굴을 찬물로 씻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새록새록 생각날 때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 씨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제가 1시간 후에 차 보낼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버스 타고 갈게. 엄마, 제발 한 번만 제 말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보내는 차 타고 오세요. 운전기사님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평소 같으면 굳이 서연 씨의 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서연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오늘 도시락 좀 가져갈게? 우리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반찬 만들었어. 네가 바쁘니까 도시락이나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텃밭에 나갔습니다. 때마침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서 몇잎 따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서연 씨가 오면 챙겨주려고 미리 담가둔 열무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호박전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영희 씨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은 넓고 안락했습니다.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제 딸을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 40분 정도 후에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크고 화려한 건물 앞에 멈춰 섰고 김서연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곳이 서연이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유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성 직원이 영희 씨를 보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영희 씨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VIP 라운지라는 표시가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이 영희 씨를 맞이해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딸이 일하고 있다니 새삼딸의 성공이 실감났습니다. 영희 씨는 낡은 면바지와 조금 흙이 묻은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옷차림과 공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도시락 가방을 꼭 붙들고 있으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늘 보던 딸이지만 병원에서 보니 더 당당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침부터 수술이 있어서. 괜찮아. 내가 너무 일찍 온 거지. 여기 도시락 가져왔어? 열무김치하고 계란말이, 호박전 했어? 와,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고마워요, 엄마. 서연 씨는 영희 씨를 안내해 전용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도 VIP 라운지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의학 서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서연 씨가 받은 상장들과 수료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식사해요. 서연 씨는 전화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준혁 씨였습니다. 준혁 선생님,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 이분이 우리 병원 최준혁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씨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의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병원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희 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준혁 선생님, 어제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어머니와 동창회에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어머니께서 와인을 엎지르는 바람에 옷이 다 망가지셨다고 하시던데. 그 말에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요?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수로 그런 거니까. 영희 씨는 최 씨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의 행동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혁 선생님, 식사는 나중에 같이 해요. 먼저 가 계세요. 최 씨가 나가고 영희 씨는 서연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영희 씨가 싸온 도시락을 열고 반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우리 텃밭 채소로 만든 거예요? 응, 다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야. 무농약이라 더 건강해. 서연 씨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연 씨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서연 씨의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지만 영희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병원 구경시켜 드릴게요. 서연 씨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영희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서연 씨의 사진과 병원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서연 원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VIP 대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씨와 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정말 유명하다더니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길어. 우리 준혁이가 여기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 않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제 동창회에서 영희가 한 말, 너 정말로? 당연히 거짓말이지.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그 여자 딸이 이런 고급 병원 원장이 될 수 있겠어. 너무 황당해서 와인을 엎질렀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의 모욕적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묘한 흥분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영희 씨의 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그들은 서연 씨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기 봐. 저 할머니 누구지? 시골에서 온 것 같은데. 뭐야, 저 옷차림은 병원에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오다니. 설마 진료 받으러 온 거야. 이런 병원은 보통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데. 두 사람이 구석에 있던 영희 씨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끄럽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영희? 너 여기서 뭐해? 안녕, 이런 곳에서 또 만나네? 너 설마 정말로 진료 받으러 온 거야? 아니면 청소 같은 거 하러? 근데 저 옷차림은 뭐야? 화장실 청소라도 하려고. 두 사람은 여전히 영희 씨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줄근한 차림으로 온 영희 씨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딸 만나러 왔어? 뭐, 또 그 소리야?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때 대기실로 들어오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찾았잖아요. 하얀 가운을 입은 서연 씨가 당당하게 들어오자 한 씨와 정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연 씨의 가슴에는 김서연 원장이라는 명찰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들이세요? 응,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한 씨와 정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한 씨는 말을 더듬으며 서연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혁의 어머니입니다. 아, 준혁 선생님 어머니시군요. 준혁 선생님 덕분에 병원이 많이 발전했어요. 서연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서연 씨의 반응에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선생님 밑에서 일하고 있군요. 네, 준혁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서 4년째 근무 중이십니다. 실력이 좋으신 의사예요. 정 씨는 한 씨의 팔을 꼬집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씨는 마치 땅이 꺼지길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 혹시 어제 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한 씨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는 그저 어머니께서 옷에 와인을 쏟으셨다고 하시던데 우연히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미란이가 조금 흥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 두 분 진료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변경해 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최준혁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공손하게 두 사람에게 안내했습니다. 한 씨와 정 씨는 서로 눈치를 보며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진료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작은 목소리로 다음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씨는 마지막으로 영희 씨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죄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실을 나가고 나서 서연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어제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준혁 선생님 어머니라니 정말 실망이네요. 서연 씨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멋진 딸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그들의 무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서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준혁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최 씨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선생님, 방금 어머님을 만났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어제 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 병원에서 계속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최 씨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연 씨는 영희 씨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영희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 먹먹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시와 모욕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검은색 세단이 영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영희 씨를 배웅하며 귓속말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내일 또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서연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며 영희 씨를 배웅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한 씨와 정 씨의 놀란 얼굴 그리고 최 씨의 사과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5년 만에 맛본 달콤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서연 씨가 영희 씨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연 씨의 말처럼 재미있는 일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영희 씨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서연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 먹어요. 오늘? 갑자기? 네, 중요한 손님이 올 거예요. 엄마도 꼭 만나셔야 할 분들이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 서연 씨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될까? 12시쯤이요. 제가 차 보낼게요. 이번에도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텃밭 작업복이 아닌 서연 씨가 사준 단정한 바지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서연 씨가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영희 씨는 전에도 서연 씨의 집에 몇 번 와봤지만 갈 때마다 호화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연 씨의 집은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환한 미소로 영희 씨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 손님은 아직 안 왔나 보네. 조금 이따 오실 거예요. 먼저 와서 준비 좀 도와주세요. 서연 씨의 집안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 씨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최준혁 선생님이 어머니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뭐라고? 한미란이 여기 온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2번이나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또 한미란을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준혁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과하러 온대요. 제가 어제 준혁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거든요. 사과? 나한테? 네.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요. 준혁 선생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하러 오겠다고 했어요. 서연 씨의 말에 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씨가 사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학창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오만한 사람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온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가 문을 열자 최 씨가 한 씨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 씨도 함께 왔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세 사람 모두 표정이 어색했지만 그중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최 씨가 먼저 들어오며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리고 어머님. 한 씨와 정 씨도 최 씨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영희야. 한 씨의 목소리는 영희 씨가 알던 오만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자리에 모두 앉았고 5명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침내 최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김 원장님, 어머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최 씨의 말에 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씨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곧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교만했어. 영희 너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날 와인을 쏟은 것도 그랬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한 씨의 사과의 옆에 있던 정 씨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영희야.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영희 씨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품어온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는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준혁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한미란 여사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한 씨는 서연 씨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여사님, 명품 가방과 보석 컬렉션을 자랑하셨다고요? 정 씨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제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병원에 오셨을 때 보험 처리 과정에서 카드가 거절되었다고 하더군요. 서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로가 아닌 정중하게 상황을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에 한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답하는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맞아요. 최근 몇 년간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아파트도 전세로 바꿨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정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명품이라고 자랑했던 것들도 사실은 진품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 순간 영희 씨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영희 씨는 더 이상 한 씨와 정 씨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영희 씨의 말에 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용서해 준다니. 미란아,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나도 이혼하고 서연이를 혼자 키우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연이도 더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 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원장님처럼 훌륭한 분으로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딸 서연 씨가 영희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어머니를 둔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 선생님,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의학적 실력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환자 응대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개선할 점이 많아요. 선생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감동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음식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하시죠. 엄마가 직접 기르신 채소로 만든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한 씨와 정 씨는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음식을 먹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신선한 채소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영희야, 네가 텃밭 가꾸는 게 부럽다. 나도 배워보고 싶어.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네 텃밭도 구경하고 싶고.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씨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한 씨와 정 씨가 사과하고 최 씨가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씨가 엄마라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영희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가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희 씨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텃밭을 바라보니 채소들이 달빛 아래 더욱 싱그럽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따스한 가을 햇살이 텃밭에 내리쬐는 오후, 영희 씨는 막 수확한 고구마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희 씨 인생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동창회에서 있었던 불편한 만남이었고,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영희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서연 씨가 영희 씨에게 전화한 거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내일 마음 정원 개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응, 거의 다 끝났어. 미란이가 와서 좀 도와줬어. 마음 정원. 최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 영희 씨가 준비해온 작은 상담 공간 이름입니다. 서연 씨의 도움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대해 만든 이 공간은 영희 씨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서연 씨의 집에서 있었던 모임 이후였습니다. 그날 한 씨와 정 씨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영희 씨는 두 사람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한 씨는 점점 더 솔직해져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았고, 영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영희 씨는 서연 씨의 지원과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음 정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희 씨가 평생 텃밭을 가꾸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 식물을 가꾸는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개소식 준비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마음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한 씨가 작은 화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네. 떨리지? 응, 사실 많이 떨려.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 마. 천천히 시작하면 돼.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마음을 다해 대하면 분명 알아줄 거야. 영희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내부를 쓱 둘러보았습니다. 내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책장에는 몇 권의 심리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영희 씨가 직접 기른 다양한 식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처가 꽃이 되는 곳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소박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몇몇 주민들이 축하해 주러 왔고, 서연 씨와 최 씨도 병원 일정을 조정해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입소문을 타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좋은 시작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종종 이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다과와 함께하는 작은 행사였지만 영희 씨에게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 모두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텃밭을 가꾸듯 사람의 마음도 정성껏 돌보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호기심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분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 삼아 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오후에 들러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희야, 멋진 일을 시작했네. 나도 시간 날 때 들를게. 아직은 도울 일이 많지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에도 여러 마을 주민들이 남아 마음 정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고 상담 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영희 씨는 도움을 준 서연 씨, 한미란 씨, 그리고 정 씨와 최최 씨를 집에 초대해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멋진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더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희야, 나도 여기서 봉사할게. 내가 사람들 마음 얘기 들어주는 건 자신 있거든. 나도 우리 같이 이 공간을 키워나가자. 저도 틈틈이 와서 의학적인 조언도 드리고 도울게요. 영희 씨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5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정원은 아직 작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씨와 정 씨와의 관계도 아직 완전한 친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떳떳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5년 동안 영희 씨를 짓눌렀던 열등감과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듯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음 정원은 작은 공간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명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 영희 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희 씨는 자신의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박명자 씨입니다. 박 씨는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박 씨에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이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퇴원한 남편 김 씨는 소파에 앉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 민수 씨, 딸 미영 씨도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고요. 당신이 주신 생활비로는 아이들 교육비와 기본 생활비 외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해서 이 집을 마련했죠. 남편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이 씨에게 보내왔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숨겨왔습니다. 명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선택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어머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함께 갈 것인지. 아들 민수 씨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딸 미영 씨도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엄마에게 의지하려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김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집을 매물로 내놓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주 전 김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전 박 씨는 남편 김 씨의 병실에 앉아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남편이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몇 날 며칠을 간호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 일주일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열흘이 넘어가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줄어든대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머니께 연락해볼까? 평생 동안 입에 올린 적 없던 이 말에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 이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용돈을 드렸는데 병원비를 부탁하자니 이상했습니다. 어머님께요? 왜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박 씨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보험 처리를 위해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님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나간 돈이 남편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 초부터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따로 볼 일이 없었고 그저 매달 직접 주는 돈으로 생활비에 보탰었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숫자를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통장 내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달 어머님께 200만 원씩 보내셨던 거예요? 아, 그걸 봤구나. 미안해. 말하려고 했어. 30년 동안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보내셨다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사실에 박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시간들, 아이들 학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주기는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던 이유도,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했던 이유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매달 200만 원이면 30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갖다 바친 거예요? 나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남편 김 씨는 박 씨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박 씨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잠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화가 치솟아 더 큰 소리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허탈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한 박 씨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이 씨가 병실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했고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월급 절반을 받아가면서도 정작 아들이 아플 때는 병원비 걱정을 하는 며느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다, 아들. 그보다 빨리 나아야지. 네가 이러면 누가 나 돌봐줘? 이 말에 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이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아들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거기가 공기도 좋고. 네, 어머님 댁이요? 그래, 내가 직접 돌봐줘야지.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 우리 정호가 약속했잖아. 나중에 나 돌봐준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후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30년간 아들의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이제는 노후까지 맡기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박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박 씨는 거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의 퇴원 후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할 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그동안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30년 동안 속고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오갈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 씨는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 김 씨와 시어머니 이 씨가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월급을 30년간 받아온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박 씨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야, 애미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내 아들이고 네가 나한테 돈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다른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그 사람이 알고 나서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걔가 뭘 안다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병실 밖에서 이 대화를 들은 박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됐어. 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피하자 박 씨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에게 비밀을 숨겨온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그동안 저한테 말 안 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 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어. 어머니 생활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혼 전부터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하기 전에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봐. 박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당시 김 씨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였고 임대업을 한다며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작은아들에게는 평생 생활비를 받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식으로서 키워주고 재워주고 그동안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달라는 말이었죠. 형은 어머니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어. 대신 내가 어머니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했지.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래도 저한테 말했어야죠. 저는 30년 동안 왜 살림살이가 늘 빠듯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아이 키우면서 친정에도 제대로 신경 못 썼는데, 그리고 공평하지도 못한 약속인 걸 아는데 왜 알겠다고 한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박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네 형이랑 통화했어. 네가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자. 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박 씨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오면 되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울분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싸워봤자 이득될 게 없었습니다. 조금 참고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주차장에서 내리던 박 씨는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형, 즉 시아주버님 김영호 씨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영호 씨와 그의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시어머니 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일어나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형제 중 장남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았기에 그가 병원을 찾아온 것은 의외였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정우 소식도 듣고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영호 씨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가 아프다는 소식도 들었고 앞으로 어머니 모실 계획은 있나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아직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넌 어제 내게 딱 잘라 거절했잖아.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라 했다고요? 네가 나 모시고 살기 싫다고 했다며? 너도 눈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둘째가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네가 나 모시고 살기 싫다는 말투로 말했다던데 그게 그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명자 씨의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아버지 내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가 인사를 하는 동안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박 씨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와 큰아버지가 찾아온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시기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듯 싶다고요. 잠깐의 침묵 끝에 영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이 맞네. 너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 차례인 것 같구나. 이 말에 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버님.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의 재산을 대부분 큰아버님이 물려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님을 모시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건가요? 저희는 오히려 어머님한테 돈을 드린 입장인데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어머니 안 모시겠다는 말 한 적 없고요. 어머니는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건지 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이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정우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딸 미영 씨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럼 아버지가 30년 동안 들인 생활비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 돈이면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얼마를 어떻게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받으시고 보살핌도 받으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큰아버지는 재산 대부분 다 물려받으셨는데 할머니 안 모신다는 입장이고요. 제 말이 맞죠? 이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 씨도 가세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보내셨다면서요?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마나 미영이 말처럼 돈도 받으시고 모시고 살라는 건 좀 억지 아니세요? 보태주신 게 있으시면 모시고 사는 게 맞는데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요. 큰아버지는 재산 다 가져가고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매달 돈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큰아버지가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건 내 생활비로 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할머니, 지난번에 할머니랑 은행 갔을 때 창구에 안 들리고 바로 VIP실로 가셨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정도 예치된 금액이 상당하니까 따로 불러서 업무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시다는 건데 왜 저희 부모님한테 의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다니? 나는 여기 더 있지 않겠어.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제 금반지를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어디서 돈 좀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빠듯하다고 하셨죠. 저희 없는 살림에 매달 돈 보내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여력도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 씨는 잠시 멈춰서서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그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효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계약처럼 맺어놓고 30년 동안 돈을 받아가는 건 효도가 아니라 의무예요. 네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명자야, 너 정말 며느리 자격이 없구나.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분노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박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네 마누라가 시킨 소리지? 자식들까지 이렇게 나한테 대들게 만들다니? 영호 씨는 동생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몰랐던 가족의 비밀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 씨는 결국 병실을 나갔고 영호 씨와 그의 아내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박 씨 부부 그리고 아들과 딸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씨가 병원을 떠난 후 김 씨의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는 창가에 서서 병원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병원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가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야. 모두의 시선이 병상에 누워있는 김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두에게 미안해. 특히 당신에게 30년 동안 숨겨온 내 잘못이야. 미영 씨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왜 아버지의 월급을 계속 받아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셨어. 큰형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완전히 믿지 못하셨나 봐. 그래서 내게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고.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바라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희 어려웠을 때도 안 도와주셨던 거 저 다 기억해요. 할머니가 이럴 줄 아셨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불안해하셨어. 그리고 난 그냥 효자가 되고 싶었나 봐. 박 씨는 남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하면서 학비 보태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할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계셨잖아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돈이 할머니에게 가고 있었던 거였군요. 매달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30년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저희 힘들게 안 살아도 됐던 거잖아요. 김 씨는 자식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시트를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해요. 당신 어머니와 우리 가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예요. 김 씨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선택을 해야 해?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잖아.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당신은 어머니를 우선시했고, 우리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어요.